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, 2025년 10월 한국 부동산 및 세계 경제 분석입니다. 날짜는 2025년 10월 21일, 바로 오늘인데요. 한국 부동산 시장 요즘 어떤지, 그리고 이게 또 세계 경제랑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. 이번 분석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.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이 복잡한 한국 주택 시장 있잖아요. 그 뒤에 진짜 움직이는 힘이 뭔지, 그리고 또 거대한 세계 경제 흐름이 여기에 어떤 영향을 딱 미치는지 그 연결고리를 좀 명확하게 보여드리려고요. 근데 시작부터 좀 재밌는 게 있어요. 정부가 지금 부동산 잡겠다고 엄청 애쓰는데 오늘 코스피는 완전 반대로 갔어요. 3,823, 사상 최고치예요. 아니 대체 무슨 일이죠? 돈이 어디서 이렇게 주식으로 확 몰리는 건지? 부동산이랑은 완전 다른 그림인데? 자, 이거 한번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. 먼저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, 가장 뜨거운 이슈부터 보죠. 정부가 정말 센 카드를 꺼냈어요. 10월 15일에 나온 거, 10월 15 부동산 대책이요. 서울 전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싹 묶어버리고 그 주택담보대출 비율, LTV라고 하죠 보통, 이걸 40%까지 확 내려버렸어요. 이재명 대통령도 바로 오늘 투기 수요 잡는다 진짜 모든 자원 다 쓴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. 네, 정부 의지가 상당히 단호해 보입니다. 그 직접적인 효과는 바로 나타났죠.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확 줄었어요. 거의 급감 수준입니다. 근데 여기서 시장 반응이 또 재밌어요. 규제를 피한 지역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경기도 광명이나 여주 같은데 이런 비규제 지역으로 돈이 막 몰리는 거예요. 이걸 보통 풍선 효과라고 하죠. 일부 지역은 벌써부터 좀 과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정부는 누르는데 시장은 다른 데로 삐져나가는 그런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져요. 바로 그 지점이네요. 거래는 줄었다면서 근데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코스피는 난리죠. 사상 최고치. 이게 그냥 부동산에서 돈이 나와서 그렇다라고 하기엔 좀 이상한 게 서울 집값은 여전히 오를 것 같다는 얘기도 있잖아요. 이 모순, 이거 어떻게 봐야 해요? 네, 정확히 보셨어요.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. 규제로 묶인 부동산 자금 중 일부가 유동성도 풍부하고 지금 상대적으로 잘 나가는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을 수 있죠. 이걸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이 옮겨간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.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서울 주택 가격은 여전히 그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거, 이게 바로 모순점이죠. 일부 전문가들은 좀 비판적이에요. 정부가 시중에 풀린 이 막대한 돈, 유동성을 제대로 걷어들이지 못했다. 그리고 단기 규제만 있지 장기적인 공급 대책이나 가격 안정 해법은 좀 부족하다. 이렇게 지적합니다.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미 심각한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고 또 사람들이 돈을 안 쓰게 되면서 내수 경제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. 이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. 하긴 소셜미디어, X 같은 데 봐도 정말 시끄럽더라고요. 보유세 가지고 계속 싸우고 이번 15 대책 때문에 더 혼란스럽다는 불만도 엄청 많고요. 게다가 금융감독원장 다주택 문제 이런 거 터지니까 아니 규제 만드는 사람들은 괜찮은 거냐 이런 공정성 논란까지 생기잖아요. 이런 건 정책 신뢰도에 바로 영향을 줄 텐데요. 맞습니다. 그런 여론이나 논란 하나하나가 시장 심리에 바로바로 영향을 미치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참여자들이 일단 좀 지켜보자 이런 관망세가 짙어진 건 분명해요. 하지만 그 속을 좀 들여다보면요. 진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, 이분들은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졌어요. 그리고 규제 지역이랑 비규제 지역 간의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지고, 그러니까 시장의 불균형이나 불안정성은 오히려 더 커진 면도 있습니다. 곧 한국은행 금통이 열리잖아요. 10월 24일. 거기서도 아마 금리는 동결할 거라는 예상이 많아요. 지금 주택시장 안정시키는 거랑 또 요즘 시끄러운 글로벌 무역 문제 같은 거, 이런 대외적인 요인들을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해요. 과연 지금 정책들이 원래 목표했던 투기 억제 효과는 제대로 내고 있는 건지, 그러면서 동시에 실수요자 보호나 시장 안정 같은 다른 목표들은 혹시 해치고 있는 건 아닌지, 아니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만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냉정하게 평가해 볼 때입니다. 그렇군요. 이게 국내 정책만으론 다 설명이 안 되는 정말 복잡한 상황이네요. 그렇다면 이 국내 시장의 복잡함에 더해서 더 큰 판, 그러니까 세계 경제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? 이걸 알아야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요즘 세계 경제 키워드가 변동성, 둔화, 불확실성이라면서요.
네, 맞습니다. 여러 국제기구나 연구기관들 최신 보고서를 쭉 보면요. 진짜 약석이나 한 것처럼 불확실성 이 단어가 계속 나와요. 예를 들어 IMF 같은 경우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원래 한 3.2에서 3.3% 정도로 봤는데 이걸 3.0%로 낮췄어요. 2026년도도 3.1%로 보고 있고요. 왜 낮췄느냐? 주된 이유가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서면 관세 올릴 수 있다.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진다.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전반적인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거죠. S&P 글로벌은 전망치를 확 바꾸진 않았지만 거기도 역시 정책 방향 예측이 어렵다. 또 경제 구조 자체가 좀 약하다. 이런 걸 지적했고요. OECD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2025년엔 3.2% 성장하다가 2026년엔 2.9%로 성장세가 꺾일 거다. 이렇게 예측해요. 수요가 약해지고 정책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하고요. 중요한 건 기관마다 뭐 숫자는 조금씩 다르지만 다들 하나같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안개 속이다. 이런 진단을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. 이게 지금 세계 경제를 딱 보여주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불확실성을 만드는 구체적인 요인들 뭐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. 네, 몇 가지 큰 게 있는데요. 첫째는 역시 무역 문제겠죠. 트럼프 행정부 때 그 관세 전쟁, 악몽 같았는데 그게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어요. 특히 미국이랑 중국이 다시 막 부딪히면 전 세계 공급망이 또 엄청 흔들릴 수 있습니다. UNCTAD 자료를 보면요. 2025년 상반기에 무역 규모 자체는 5천억 달러나 늘었다고는 해요. 근데 이게 언제든 정책 변화나 뭐 지정학적 충격 한 방에 뒤집힐 수 있는 그런 불안정한 상태라는 분석이고요. WTO도 상품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2.4%로 조금 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위험 요인이 많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랑 금리 문제. 이것도 계속 골치 아프죠. 맞아요. 선진국 경제가 그럭저럭 버티는 것 같긴 한데 특히 미국 경제는 좀 둔화될 것 같은데도 물가는 잘 안 잡혀요. 이걸 끈적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. 이러니까 미국 연준, 페드가 금리를 쉽게 내리기가 어려운 겁니다. 커리 보고서도 이런 구조적인 변동성과 끈적한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를 같이 경고했고요. 또 브루킹스 연구소 같은 데서는 선진국들이 원래 안고 있던 문제들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너무 많다거나 고령화가 너무 빠르다거나 정치적으로 맨날 싸운다거나 이런 구조적인 약점들이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. 세 번째는 그런 구조적인 취약성 자체를 좀 더 봐야겠네요. 네. 방금 말씀하신 높은 부채, 고령화, 정치 불안 같은 것들이 선진국 경제를 계속 짓누르고 있고요. 신흥국들은 여기에 더해서 무역 충격에 약하고 또 인공지능, AI 발전이 오히려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걱정까지 나오면서 경제 회복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진단이 많습니다. X 같은 소셜미디어 보면 뭐 미국 노동자들 힘들다, 기후위기가 심각하다 이런 다양한 글로벌 문제에 대한 얘기는 많은데요. 이걸 경제 구조랑 깊이 있게 연결하는 분석보다는 좀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. 이걸 다 종합해보면요. 세계 경제가 코로나 충격에서 좀 벗어나나 싶었는데 이제는 전반적으로 취약성이 더 커지는 단계로 들어섰다. 이렇게 봐야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 관세 문제나 각국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, 이게 앞으로 경제 흐름을 좌우할 제일 큰 변수 같아요. 그리고 이런 세계적인 역풍은 한국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경제에는 그 영향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요. 안 그래도 국내 문제만으로도 머리 아픈데 바깥 환경까지 이렇게 불안정하니까 참 어려운 상황인 거죠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자, 국내 정책은 시장을 막 누르려고 하고 코스피는 이상하게 뜨겁고 세계 경제는 온통 불확실성이고 그러면 이 거대한 세계 경제의 움직임이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으실 한국 부동산 시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건가요? 그 연결고리 명확하게 짚어주시죠. 네. 한국 경제 구조를 보면 수출 비중이 워낙 크잖아요. 그래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변하느냐는 좋든 싫든 한국 부동산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. 그 영향이 전달되는 주요 경로를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. 우선 그 무역 불확실성이 문제입니다. 만약에 미국이 다시 높은 관세를 매기고 중국이랑 무역 전쟁을 시작한다. 그럼 당장 한국의 주력 수출품, 반도체나 전자제품 같은 것들이 타격을 입겠죠. 이건 바로 한국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. IMF도 내년 한국 성장률 한 2.5% 내외로 보는데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. 경제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가계소득이 줄고 그럼 부동산 살 힘도 약해지겠죠.
특히 가격 부담이 큰 서울 고가주택 시장에는 이게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UNCTAD나 WTO는 세계 무역량 자체는 늘어날 거라고 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지금 예측일 뿐이고요. 만약에 진짜 관세 전쟁 같은 리스크가 터지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국내 제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어요. 이건 지방 경제 위축이랑 맞물려서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를 더 깊게 만들 수도 있고요. 물론 반대로 미중 협상이 잘 풀린다거나 하면 코스피 오르는 것처럼 투자 심리가 살아나서 부동산으로 다시 돈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 불확실성 자체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. 그렇군요. 무역이 안 좋으면 소득이 줄어서 집 사기 어려워진다 이거네요. 다음 경로는요? 다음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의 파급 효과입니다. 전 세계적으로 물가 오르는 압력이 여전하고 특히 미국 연준이 금리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잖아요. 이건 한국은행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좁힌다는 뜻이에요. 국내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동결 가능성을 높이죠. 이건 결국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안 줄어든다는 거고 당연히 집 사려는 마음을 위축시킵니다. 여기에 정부가 LTV 규제, 지방일하 대책으로 꽉 조이니까 수요를 이중으로 누르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. 아까 커니 보고서가 경고했던 구조적 인플레이션이 진짜 현실이 된다면 한국도 수입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. 실제로 10월 수입 물가가 0.2% 올랐거든요.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가라앉고 부동산 투자 매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. 또 전 세계적으로 빚 많은 나라들이 좀 불안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혹시 모를 금융위기 가능성 때문에 한국 외환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고 그러면 국내 은행들이 대출을 더 꺼리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돈줄이 더 마를 수도 있어요. 금리가 안 내려가고 물가는 오르면 대출 부담 때문에 집 사기 더 힘들어진다. 마지막 경로는 뭔가요? 고령화가 심해지거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. 이건 단기적인 충격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내수 시장의 활력을 계속 갉아먹는 요인이 됩니다. 이게 또 인구 감소랑 맞물리면서 지방 소멸 위기를 더 부추기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어요. OECD나 IMF가 세계 경제 성장 둔화를 예측한다고 했잖아요. 이게 한국 경제 회복 시점,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2026년 반등 같은 걸 더 늦출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 전체의 불확실성이 더 길어지는 거죠. 아까 소셜미디어에서 부동산이 내수 자금을 다 빨아들인다 이런 얘기 있다고 하셨잖아요. 만약 세계 경제 둔화로 가계소득 기반 자체가 약해지면 이런 현상은 더 신박해질 수 있어요. 쓸 돈은 점점 주는데 돈이 부동산에만 묶이는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와, 정말 들을수록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.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?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서 긍정적인 신호들, 예를 들어 무역량이 혹시 늘어날 가능성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이 이제 좀 멈출 거라는 기대 같은 것들, 이런 것들은 어쩌면 서울 같은 핵심 지역 부동산 시장이 막 급락하는 걸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어요. 하지만 동시에 관세 전쟁이 다시 터질 가능성이나 전반적인 성장 둔화, 또 고부채나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, 이런 부정적인 힘들이 더 세게 작용하면서 특히 지역 간 불균형을 더 키우고 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. 결국 한국 부동산 시장 전체로 보면 이 외부 요인들이 안정보다는 불안정성을 더 키우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, 이런 말씀이시군요. 네, 정확하게 정리하셨습니다. 오늘 분석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아마 이거겠네요.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은 강력한 국내 규제라는 누르는 힘과 만만치 않은 세계 경제의 역풍이라는 흔드는 힘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.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돈이 막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부동산 거래는 꽁꽁 얼어붙었고요. 서울 집값은 내려갈 듯 말 듯 버티는데 비규제 지역은 또 뜨거워지는, 이런 식으로 서로 막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신호들이 뒤섞여 나타나는 그야말로 혼돈의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 요약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것처럼 국내 정책이라는 이 변수하고 또 글로벌 경제라는 이 거대한 파도가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그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게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읽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단순히 시장을 지켜보는 분이든 집을 사려는 잠재적인 구매자든 아니면 팔려는 분이든 이 두 힘이 어떻게 줄다리기를 하는지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합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지금까지 쭉 얘기를 들어보면
정부 정책은 주로 부동산 수요를 누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. 동시에 세계 경제 둔화는 가계소득, 그러니까 수요의 기반 자체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좀 길게 계속됐을 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한국 주택 시장의 공급 측면에서는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? 뭐 건설사들이 위축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시장 왜곡이 나타날 수도 있을까요?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복잡한 분석의 여정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